안녕하세요. 저는 55기 선택 과목 디자인 보호법으로 합격한 정다운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드릴 것은 제가 수험 생활이 좀 짧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험 생활이 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1차 시험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차로서 2차 시험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공부 방법, 그리고 답안지 작성에 대한 간단한 얘기 같은 것을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해서 합격을 했고요. 사실 생동차 때도 디자인 보호법 선택을 했었어요. 그때도 했었다가 이제 중간에 기득부터 조금 선택 과목을 바꿔서 공학 과목으로 준비를 하다가 계속 선택 과목의 어려움을 느끼고서 다시 그 디자인 보호법으로 선택 과목을 바꾼 후에 올해는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54기 때 54회 변리사 시험 때 디자인 보호법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5회에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 그 점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을 평균 낸 점수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57.11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합격하기에 엄청 이렇게 빠듯한 점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훌륭한 점수도 아닌 그냥 무난한 점수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과목에 있어서 내가 진짜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자기 자랑을 좀 하자면 올해 디자인 보호법은 제가 70.33점으로 최고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패스페일 제도에서 쓸모없는 점수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그 점수가 나온 데에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채점자 분들께서 제 답안지에서 어떤 좀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는 점이 그 점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제 답안 작성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 합격 학원에서 강의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강의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2차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며칠 전에 1차 시험을 끝내신 분들이고 동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3, 4, 5, 6, 7, 5개월 만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점수로 끌어올려서 합격을 해야 한다. 그거는 상당히 좀 자신도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도 올해 연수원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동차생들 분들도 계셨어요. 계시기도 했고, 또 저희 학교 동기 중에서도 동차생 생동차가 있고요. 점수도 굉장히 좋은 점수로 합격을 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동차 시험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생동차의 경험이 합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2차 시험을 빨리 적응하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이 끝난 후에 지금 좀 며칠간 휴식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휴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때도 사실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재정비 기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데, 자기가 1차 시험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빠듯하게 달려왔겠어요. 그쵸? 그 기간 동안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정리도 하고 휴식도 좀 취하고 하면서 뭐 건강도 중요하죠. 2차 시험 공부를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하려면 5달 동안 달리려면 또 몸에 에너지도 비축을 해야 하니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제 재정비 기간을 좀 보내시고 대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뭐 모두가 이제 다들 생동차를 그냥 날리고 싶으신 않으시잖아요. 모두 합격을 전제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길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2월 말에는 2차 시험 7월 말에 있을 2차 시험 전까지의 대략적인 계획은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꼽자면 2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서브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학원에서 만든 강사분들의 서브노트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이 1차 공부하면서도 서브노트 만드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과목별로 한 권의 책을 보통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교재를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선택까지는 2월 말 이내에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로 넘어가고 4월로 넘어가서 또 교재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사실 뭐 동차분들 뿐만 아니라 기득이거나 뭐 3시, 4시 할 거 없이 뭐 책 보다 보면 제가 보는 책이 되게 부족해 보이고 별로 같아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또 다른 책에 기웃기웃 하다 보면 허송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저도 다 경험한 일이고 이런저런 책으로 바꿔도 보고 새로 막 밑줄도 그어보고 밑줄 긋는 작업 되게 오래 걸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그럼 결국 내가 공부한 책은 엄청 많은데 머리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꽂이 보면 과목별로 막 책은 막 4권, 5권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한 권의 책이 없다는 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말에는 교재를 한 권 꼭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만약에 뭐 2차 시험 그 2차 책 중에 3월 초에도 이제 그 추록이 발간이 되고 뭐 그런 책들도 사실 있어요. 좀 늦게 출간이 되는 책도 있지만 이제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체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개정이 되기 전판을 먼저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교재를 선택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교재 선택을 좀 이런 방식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읽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마다 자기 말투도 있고 뭐 이렇게 글자체 같은 것도 폰트도 자기 눈에 잘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책의 구성도 보시면은 책마다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목차를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하다못해 왼쪽 오른쪽 여백이라든지 자기 눈에 쉽게 들어오는 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쉽게 읽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과목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서브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권을 갖다 놓고서 뭐 빌려서라도 갖다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고서 이 책이 내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것 같다. 글자가 잘 읽힌다. 그리고 그 책에서 쓰인 말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익숙하게 읽힌다 하는 책이 결국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교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서브 한 권으로 사실 끝내기가 쉽진 않아요. 중간에 또 뭐 GS를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보다가 왜 새로운 게 있는데 할 때는 또 그런 걸 자기 서브 노트에 추가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가진 교재에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내 책이 마음에 안 들면 추가하는 과정에서 또 교재를 바꿔버려요. 아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게 더 나은데? 내 거보다 더 나은데? 이러면
추가를 하다가 나중에 몰라 그냥 저 책으로 바꿀래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쉽게 읽히는 책. 이거는 쉽게 포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쉽게 읽히면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가 좀 좋은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쉽게 읽히는 책으로 돌아오고 거기에 이제 다시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너무 내용이 과하지 않은 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과하지 않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좀 어떤 책 교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두껍거나 아니면 아까 그 신영원 변리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논문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교재에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몰라도 되는 좀 너무 곁가지 판례들 이런 것이 꽉꽉 들어있어서 정말 막 보기 싫은 그런 교재들도 있어요.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교재들을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재를 보다 보면 그 과목이 좀 싫어져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된 교재가 계속 보다 보면 그 과목도 심플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사실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내용이 2차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더 깨닫게 되시겠지만 한 권 답안지가 1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답안지를 다 채우는 것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판례를 적으면서 이제 뭐 그 판례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도 또 들어가야 되고 설문의 해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책 교재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방대하게 쓸 수는 없거든요. 시간도 2시간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과하지 않은 책을 선택을 하셔서 혹시 불안하시다 하면 그때 가서 이 교재 이외의 자료를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불안하면 다른 분들이 보시는 거 전혀 안 보면 또 불안하면 나중에 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이렇게 뭐 프린터로 뽑아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진짜 이거는 꼭 중요해서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이제 이 과하지 않은 얇은 내 책에다가 살짝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추가하시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교재 선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를 선택하셨어요.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2차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1차 시험 공부도 사실 되게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객관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완전 우리가 평생 접해보지도 못한 법과목을 이렇게 4과목이나 새롭게 배워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2차 시험은 사실 해보면 훨씬 어렵잖아요. 훨씬 어려운 걸 이제 느끼시게 될 텐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차라리 이 법과목을 1차 시험 없이 2차 시험부터 공부를 했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2차 어렵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이제 객관식에 초점을 맞춰서 OX식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2차 시험 공부로 넘어왔을 때 같은 과목인데 뭔가 되게 내가 많은 걸 외워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확 오거든요. 근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2차 시험도 적응이 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1차 시험보다 차라리 2차 시험 공부가 재밌다 혹은 뭐 수월하다 합격하는 건 더 어려울 수 있어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시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이제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그 순간을 좀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몇 가지 있다면 1차와 2차 공부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미리 자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로 1차와 2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겹치는 과목이 또 2과목이나 있잖아요. 필수 과목, 특허법, 상표법은 완전히 겹치고 뭐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을 하셨다면 디자인 보호법도 1차와 2차가 겹치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닌 접근 방식의 차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1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공부해야겠다. 나는 0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접근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1차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2차를 조금 방향만 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와는 다른 점이 2차는 각 과목에 있어서 전체의 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차는 객관식 지문이 뭐 이제 오지선다형이니까 뭐 1번에 뭐 이것이 맞느냐, 2번 보기에 이것이 맞느냐, 그냥 이걸 하나하나 판단하기만 하면 되지만 2차 시험은 이제 설문에서 문제가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침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갑이 을의 뭐 디자인권을 침해했다. 그때 을의 조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은 법 전반적인 틀을 알고 있어야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 일목요연하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와는 다르게 과목의 전체 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체 틀은 어떻게 익히냐? 그것은 이제 한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 어떻게 줄이냐면 회독수를 늘리되 한 회독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다 보면 되게 지루한데 그렇게 막 너무 자세하게 이것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막 고개 끄덕이면서 읽지 말고 일단 쭉 읽으세요. 이해 안 돼도 쭉 읽고 한 회독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 보시면 다시 읽어보면 생각보다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그 회독수를 늘려가면 갈수록 이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최대한 한 회독하는 시간을 줄여서 회독수를 늘린다면 그 법과목, 예를 들면 디자인보호법이면 디자인보호법의 전체 틀, 그러니까 뭐 책이 있으면 책의 구성이 뭐 1번 뭐 서설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 전체의 틀을 많이 익힐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2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내용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앞에 보면 항상 목차가 나와 있잖아요. 뭐 목차 콘텐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 공부를 만약에 어떤 파트를 공부를 한다 하면 그 내용이 어느 목차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느냐 이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시험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었잖아요. 뭐 문제가 나오면 그걸 풀이하는 거에만 집중했으면 되는데 2차 시험은 내가 완전히 백지에다가 답안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답안지 어디서 시작하세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법 전체에서 어느 목차에 어느 부분에 지금 내가 쓰려는 내용이 속해 있느냐를 알게 되면 이제 그것을 목차 제목으로 구성을 해나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공부를 하시다가도 책 앞에 있는 목차를 한 번씩 보세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도 마찬가지로 목차를 한 번씩 이렇게 수시로 보시다 보면 아,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여기 이 목차에 이 소목차에 이 부분에 속해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좀 깨우쳐 가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1차와 가장 다른 점은 2차 공부는 세세한 어떤 내용보다는 일단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후배분들도 많이 있고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2차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분량 얼마나 써야 돼요? 였어요. 정말 왜 이런 얘기가 시작됐느냐? 그러니까 되게 예전에는 답안지가 지금이랑 되게 달랐어요. 이렇게 책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뭐 사법시험 옛날 답안지처럼 이렇게 종이 2장을 이렇게 펼쳐서 쓰는 방식이 돼 있었는데 답안지를 더 주지도 않고 이제 그 안에다가 우겨서 써야 하는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뭐 답안지 양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에 크게 구애를 안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책으로 바뀌고 갑자기 답안지를 무제한으로 준대요.
이렇게 한 3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눈치 싸움이 시작됐는데 누가 얼마나 더 쓰느냐 싸움이 아닐까라고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제한으로 답안지를 주는 방식이 처음 시작됐을 때 저 아직도 생각나는데 시험장에서 답안지 더 달라는 손이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곳곳에서 막 저 두 번째 주세요, 두 번째 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 막 12페이지 쓰고 있는데 너무 막 긴장되고 저 사람들 저렇게 쓰면 나는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되게 좀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실제 시험 점수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불합격을 하더라도 그때 점수를 봐보면 많이 썼다고 해서 결코 많은 점수를 받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55회 시험 합격 시험 때 그 16페이지 한 권은 다 채우긴 했어요. 다 채우고 17페이지까지 쓴 후에 한 2줄 정도 더 썼어요. 그러면 17페이지 하고도 2줄이면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양은 아닌데 이제 그 양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래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본다면 절대 분량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답안이 얼마나 알차고 구성이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이 이제 점수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2차 공부를 접하시는 분들도 너무 분량에 대해서 압박을 가지지 마시고 16페이지 한 권을 채운다라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약간 그 초인적인 힘 발휘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쓰게 돼요. 저도 항상 그랬어요. GS 스터디하고 이러면은 학원 다닐 때나 스터디할 때는 뭐 15페이지, 16페이지 쓰면 2시간이 끝났었는데 막상 실제 시험 가면은 막 어떨 때는 20페이지도 써져요. 그게 이제 시험 날의 초인적인 힘 같은 건데 이제 뭐 그런 거를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공부할 때는 나는 15페이지 내지 16페이지만 2시간 안에 꼭 채우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에 포함된 설문의 배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실 보면은 거의 뭐 30점 문제는 뭐 15점 정도로만 쪼개져 있었어요. 뭐 설문 1, 15점, 설문 2, 15점. 근데 최근 경향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말 20점짜리 문제는 그냥 문제만 있었어요. 문제만 이렇게 있고 밑에 설문이 따로 없어서 그냥 20점짜리 통 답안을 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뭐 한 재작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디자인보호법도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문제 1이라고 해서 30점 배점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괄호가 또 들어있어요. 여기 막 문제가 사안이 설명이 되어 있고 설문 1이 이거 진짜 과장한 거 아니고 요새는 설문 막 4개씩도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무엇을 판단하시오. 하고서 옆에 이렇게 괄호돼 있고 9점. 또 무엇을 판단하시오. 8점. 무엇을 제시하시오. 뭐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 같은 거 하시오. 그 돼 있고 뭐 12점. 이건 좀 말이 안 되나요? 잠깐만요. 6점?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하면 17. 뭐죠? 23. 그럼 또 7점.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사실 이렇게 설문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답안지 작성할 때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이거 뭐 9점? 뭐 어쩌라는 거지? 분량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고
시간은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시험장 가서 당황하시면 안 되겠죠. 시험장 가서 이거를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시고 어떡하지 하시면 안 되고, 평소 공부하실 때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설문 배점이 되어 있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러려니 해요. 9점이면 딱 몇 줄까지 쓰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9점 정도 분량이겠다 하는 감이 오실 때쯤 되면 이제 합격에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배점이 되어 있는 설문 연습을 해보시고, 분량이 한 이 정도면 이렇게 내 설문을 써서 30점이 완성이 되더라 라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또 이거랑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설문에 따른 연습을 하느냐. 동차분들이나 이제 기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답안지를 사실 많이 써보지는 못했잖아요. 동차분들은 처음이실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답안지 작성하는 거를 계속 GS 학원을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한 달에 3개 들을 수 있죠. 근데 선택 과목 만약에 공학 과목이다 이러면 2개밖에 못 듣죠. 그럼 과목별로 한 2번씩, 3번씩 듣다 보면은 시험장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안감을 느끼니까 문제를 더 풀어보기 위해서 스터디도 하고 혼자서 2시간 동안 답안을 써보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안을 풀답안 2시간짜리 답안지를 계속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거는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답안 연습은 언제 하고 기본서는 언제 읽지? 그거 계속 고민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고,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년의 경험 끝에 터득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GS 2시간짜리 연습은 웬만하면 학원에서 끝내세요. 학원에서 주말에 컨디션 좋으신 분들은 3개 들으시고,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2개 들으시고 해서 GS 2시간짜리 연습을, 실전 GS 연습을 꼭 주말에 끝내시고, 스터디에서는 2시간 연습 그거 계속 하실 필요 저 같은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다양한 문제, 많은 문제를 목차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냥 답안지를 써내려 가는 것보다 이제 내 답안에 대한 목차를 먼저 이렇게 잡아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답안지를 쓰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중언부언하지 않고 딱딱 구성이 좋은 답안지를 쓰게 되는데, 그 연습을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목차 작성 연습.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같이 공부하는 동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 대학교 동창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서로 다른 강의를 듣죠. 그러면은 암암리에 서로 자료 많이 공유하지 않나요? 이제 그러면 안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들은 수업의 문제와 이 다른 분이 들은 수업의 문제를 나중에 한번 교환해서 보시다 보면은 이 문제가 너무 많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2시간을 또 쓴다?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차 작성하는 연습을 스터디로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면, 총 100점의 배점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문제에서. 그러면 설문이 보통 문제 1, 2, 3, 4가 30, 20, 30, 20 이런 식으로 배점이 보통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실무형 문제, 특허법, 상표법 실무형 문제가 올해부터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자인보호법은 실무형이 안 나오니까 여전히 30, 20, 30, 20 이렇게 배점이 거의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때 이 배점에 따라서 목차 작성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를 먼저 한번 쭉 보세요. 전체 문제, 4문제를 한번 쭉 다 보시고, 한 30점짜리에는 15분 내지 20분 정도 투자를 하고, 20점짜리 문제에는 한 8분 내지 12분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하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타이머를 옆에다가 두고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30점 문제, 이렇게 설문이 쪼개져 있겠죠. 근데 이걸 다 포함해서 이 30점짜리 문제 하나를
15분 내지 20분 동안 목차를 잡아보시고 문제 이제 글씨 칠판 글씨 너무 못 쓰는 것 같은데 문제 2 20점 요거는 8 내지 12분이요. 이제 이 정도를 투자해서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목차를 처음에는 사실 되게 잡기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보통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문제 소재. 뭐 이렇게 해서 2번 설문 1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대목차를 써가면서 목차를 쭉 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거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나중에는 이게 되게 기계적이게 돼요. 답안지 보면 막 이렇게 막 쓰게 되는데 이제 이런 대목차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소목차 그리고 목차 제목도 되게 깔끔하게 잘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목차 제목도 깔끔하게 잘 다는 연습을 좀 계속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시간 안에 목차 잡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건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면 최대 시간 만약에 쓴다 치면 20, 12분 그럼 32분 요거 곱하기 2니까 64분 우리가 2시간 답안지 쓰는데 1시간 4분 동안 목차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공부하실 때 이 정도 시간 투자해서 목차 잡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15분, 8분 이제 나중에 더 줄어요. 이게 한 8분, 요게 한 5 내지 6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차 잡는 시간입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서도 이 정도 시간 안에 목차를 잡으시면 2시간 동안 풀답안 다 작성할 수 있고 여유 시간도 생겨서 나중에 추가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점점 줄여가면서 목차를 잘 잡는 연습을 다양한 GS 문제로 하시다 보면 2시간 답안을 풀답안을 꼭 이렇게 모든 문제를 써보지 않아도 많은 공부가 되고 실제 시험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거는 약간 동차 시험을 대하는 태도 시험장에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와 봤는데 사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보다 그 현실을 직면했을 때 많이 겪게 되는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차 시험장에 이제 7월 달에 가보시면 되게 많이 떨려요. 되게 많이 떨리고 너무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막 완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결국 불합격자, 합격자가 나뉘듯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첫 번째로 좀 공부하다가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시험 직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시험 날까지 공부를 해보시고 특히 시험 우리 직전에 되게 막 기가 막히게 빠르게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연습도 만약에 내가 올해는 합격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직전 날 뭐 예를 들면은 뭐 올해 시험 날짜를 제가 모르겠는데 7월 뭐 26일 7일이다 라고 하면 6일 토요일 전날 금요일에 우리가 보통 토요일에 보는 두 과목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과목을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서 어떤 양을 무슨 내용을 볼 것이냐 그거 미리 정해놓는 공부 되게 중요하고 한번 연습해보는 게 되게 커요. 혹시 만약에 동차에서 불합격을 하더라도 기득 시험이 됐을 때 그 동차 때 경험이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기득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동차랑 기득 뭐 차이 내서 합격, 불합격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동차도 기득이랑 같은 수준까지 같다는 생각,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시험장 가가지고 이제 첫 과목이 특허법이잖아요. 특허법 시험 보고 나면 진 다 빠져요. 특히 생동차 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에너지 소진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막상 딱 되돌아보면 정말 못 쓴 것 같거든요. 내 답안지가 기대한 만큼 안 쓴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도 이제 보통 이 시점에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시험장 가보면 처음에 분명히 뭐 한 교실에 26명이었어요. 근데 특허법이 끝나고 나면 24명이 돼 있고, 다음날 시험장 민사소송법 보러 와보면 22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보다 한 4명의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이나 상표법 시험을 보고 기대한 만큼 작성을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은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건데, 그 되게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소중한 한 번의 시험의 기회가 되게 큰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고, 그런 시험에서 뭐 한 과목 좀 못 봤다고 해서 이게 그 나머지 시험을 아예 보질 않아 버리면 진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회를 날리는 것이기도 하고, 혹시 뭐 그 해 불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있어서 내가 한 번의 시험을 경험해 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특허법만 보고 동차 시험을 포기했었다 하면 기득에 있어서는 상표법부터는 생동차인 거예요. 시험 경험 안 해봤으면 그건 생동차예요. 그래서 뭐 기득의 어떤 이점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과목 좀 실망스럽다라고 해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마지막 선택 과목 시험까지 다 보시고 나시면 뭐 생각보다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또 점수가 11월에 나오잖아요. 합격자 불합격 발표가 나오면 11월에 내 점수를 받아보면 뭐지? 생각보다 잘 봤는데? 그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이 봤고, 물론 뭐 기대보다 못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어요. 내가 특허법 내가 망한 것 같아서 집에 와버렸는데 막상 점수 나온 거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57점인 거예요. 너무 아깝다. 다른 과목도 한번 봐볼 걸. 혹시 썼는데 합격했으면 어떡하지? 그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내 과목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하시고, 선택 과목 끝나고 와서 푹 쉬시면서 이제 다시 내년에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 시험 중간에 뛰쳐나오면 자괴감도 크고 나중에 후회감만 들고요. 꼭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시험장을 나오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혹시 시간이 제가 몇 분 정도 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일단 2차 전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디자인 보호법의 특수한 얘기를 조금 몇 가지만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다른 과목이랑 다른 점도 물론 있죠. 다른 점도 있고, 법 과목이지만 좀 특수한 점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디자인 보호법 공부 방법은 다르다. 디자인 보호법의 답안 작성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위험한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 문제는 제가 아까도 한번 얘기를 드렸듯이 되게 뭐 20점 100점이면 한 문제 통으로 나와서 그대로 답안지를 작성하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디자인 보호법도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세분화돼서 설문이 나오고, 예전에는 또 단문형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디자인 보호법은. 뭐 예를 들면 시각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점. 뭐 그러면은 그거 뭐 어디서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서브에서 시각성 부분 그냥 그대로 복붙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누가 한 줄 더 쓰냐, 이게 되게 큰 치열한 싸움이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설문별로 나오고, 대부분 이제 작년 시험 55회 시험 같은 경우에도 4문제 다 사례형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사례를 푸는 문제가 이제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특허법, 상표법이랑 동일해졌어요. 디자인 보호법도 동일한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돼요. 단문을 그대로 옮기는 답안이 아니라 설문을 풀이하는 답안.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답안 작성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단문을 달달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똑같이 이제 그 아까 목차 작성하는 방법 얘기 드렸었는데 목차 작성 연습 많이 하시고 사례 문제도 많이 접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판례도 많이 중요해졌어요.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대부분 판례 사안을 거의 그대로 문제화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54회 문제에서도 뭐 휴대폰 케이스 판례 나왔었고 55회에서도 그 토끼귀 판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판례 사안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고 이제 뭐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뭐 결론도 거의 동일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 판례는 뭐 그렇게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작년 문제를 보고서 또 한 번 느꼈죠. 이제 디자인 보호법도 판례 되게 중요하고 상표법 판례 외우듯이 디자인 보호법도 판례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례 많이 풀어보시고 판례 공부 꼭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디자인 보호법은 선택 과목이니까 이제 패스페일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패스페일에 따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겠죠. 저도 뭐 50점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점수가 좀 잘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잘 나온 만큼 다른 과목에서 좀 그 기대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잖아요, 점수가. 어떻게 보면 모든 과목을 다 많이 잘 공부하긴 힘드니까 그거를 잘 나눠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50점을 넘기는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시간 투자를 적게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 투자 적게 해서 페일 받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제 딜레마인데 적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팁이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첫 회독을 할 때는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세요. 아까 그 서브 한 권씩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서브 기본서 한 권을 좀 이렇게 열심히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뭐 통합 강의, 기본 강의 있잖아요. 2차도. 통합 강의 또는 기본 강의 또는 기초 GS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기본이 되는 강의 하나를 들으시면서 첫 회독은 충실하게 한 달 동안 한 회독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시간도 조금 많이 들겠죠.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회독할 때부터는 공부를 하루에 2시간. 저는 이거 최대 2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디자인 보호법은 하루 최대 2시간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공학 과목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전에 패스페일 되기 전에 점수 나온 거 보면 되게 고득점 많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페일로 바뀌었어도 점수가 나오긴 하거든요. 몇 점 자기가 받았는지 나오는데 보면 점수 진짜 상당하거든요. 그런 분들 점수 보다 보면은 디자인 보호법 점수 진짜 짜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죠. 이제 그냥 짠 게 문제가 아니라 50점 넘은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른 공학 과목 공부하시는 것 보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저도 공학 과목 해봤지만 뭐 문제풀이도 많이 필요하고 처음에 접할 때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 보호법은 1차 공부할 때 접해봤던 과목이라는 장점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과목이랑 같게 법 과목이라는 그런 어떤 유사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빠른 시간 이내에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때만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한 것에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을 뭐 안 누리고 뭐 하루에 내가 디자인 보호법 4시간 공부하겠다. 이러면 사실 디자인 보호법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적은 시간 투자해도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 주시고 이제 그동안은 그럼 무엇을 공부하느냐. 이제 짧은 시간을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에서 스터디원을 구했어요. 디자인 보호법 중에서도 저랑 같은 교재로 공부를 하는 친구랑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 매일매일 같이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자 한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해와요. 매일매일 책 한 권에 보면은 디자인 보호법 2차 책 서브 같은 경우에는 단문이 한 60개에서 6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해독을 어느 기간 동안 할 거냐를 먼저 정해서 날짜를 쪼갠 다음에 뭐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많이 못 봐요. 한 4개 정도 봅니다. 3개 내지 4개. 단문 한 3개 내지 4개 읽어오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읽어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이랑 뭐 일정 시간에 만나요. 만나서 오늘 내가 읽어온 부분에 대해서 책을 보지 않고 한번 최대한 머리를 쥐어 짜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쓸 필요도 없어요. 말로 내가 오늘 읽은 부분, 기억나는 부분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데 하다 보면 회독이 늘어날수록 나중에는 목차를 좀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디자인 보호법에서 뭐 물품성이 있으면 뭐 혼자서 막 이렇게 주절주절 하게 됩니다. 뭐 대목차 1, 서설 뭐 이러고 대목차 2, 물품성의 의의 및 취지 뭐 이런 식으로 책을 보지 않고도 줄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회독수가 늘다 보면 오게 돼요. 나중에는 막 스터디원이 시키지 않아도 나 이거 좀 더 얘기해보면 안 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할 때 스터디원이랑 점점 이제 늘어가는 걸 느끼면서 공부 방법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같은 디자인 보호법 책으로 공부하시는 스터디원을 만나서 매일매일 분량을 정해서 각자 공부를 해오고 그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말하는 스터디 또는 뭐 간단하게 써보는 스터디를 해서 그 스터디까지 포함 2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함해서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디자인 보호법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은 암기는 언제 하냐 시간이 없는데 그 2시간 외의 시간 중에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서 뭐 집에 갈 때 지하철 안에서라든지 하다못해 뭐 화장실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식사하실 때 체할 수도 있지만 식사하실 때 가끔 이렇게 뭐 혼자 밥 먹을 때 심심하니까 핸드폰으로 뭐 쉬는 것도 좋죠. 저도 뭐 야구 영상 같은 거 많이 봤는데 뭐 야구 뭐 그런 것도 재밌지만 한 번씩 디자인 보호법 이렇게 꺼내서 암기하셔서 짜투리 시간 활용하시면 그 외에 디자인 보호법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 하루 2시간이면 정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를 나중에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호법 공부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디자인은 시각에 의존한 학문이잖아요. 이제 특허랑 상표랑은 조금 다르게 시각에만 의존한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적인 걸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 공부하실 때는 책에 있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디자인 심사 기준, 뭐 판례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최대한 많이 눈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뭐 심사 기준에서 봤던 그림이 그대로 나왔다. 이러면 되게 반갑고 익숙하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뭐 심사 기준 같은 거 미리 이렇게 뭐 책으로 뽑아 놓으셔도 되고 제본 같은 걸 해두셔고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지 보시고 눈에 많이 익혀두시면 나중에 디자인 보호법 답안을 작성하실 때 좀 익숙함이 있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더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뭘 중언부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결론은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선택한 이상 그 장점을 최대한 누려라. 근데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내라. 그러려면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시고 암기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4월 달부터 기초 GS 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뭘 할지 살짝만 얘기를 드리면 기초 GS에서 일단 제가 작년 기출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시도록 하고
작년 55회 문제로. 그리고 제 답안을 제가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한번 복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는 그 책 꺼내가지고 뭐 옮겨 적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최대한 해온 다음에 밖에 나와서 막 적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했더니 뭐 70.33이라는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판례를 아까 제가 많이 보시면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좀 주요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 판례를 활용한 문제를 가지고 기초 GS 문제를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시면 앞으로 실전 GS를 이제 수강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의 이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로 끝내도록 하겠고, 1차 시험 보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 앞으로 2차 공부함에 있어서 힘든 일 있거나 디자인 보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것이 계시면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하나 적을까요? 아이고. 네, 여기 DAWOOONI 네이버닷컴이거든요. 여기로 메일 주시면 제가 뭐 디자인 보호법에 있어서는 좀 공부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답변을 최대한 빠르게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